2020년대 들어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부자였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40년째 정체 중이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적자와 실업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장률은 1% 아래로 떨어지고 산업 전환은 실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던 나라죠.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80%를 장악했어요. 그뿐인가요?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차지합니다. 노래 한 곡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죠. 영화 한 편이 아카데미를 휩쓸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특별한 천재성 덕분이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70년 동안 축적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배고플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위기 때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따라갈 것인가 먼저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했는지.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운이 아니라 준비였던 70년의 기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4년 가을, 독일 뮌헨의 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30년 역사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연기관 엔진 부품을 만들던 기술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는 주요 전자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이었죠.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들은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2016년 브렉시트 이후 경제 성장률은 유럽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금융 중심지였던 런던은 인재 유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5%를 넘어섰죠. 이탈리아는 청년 실업률이 30%에 육박합니다. 전통 강대국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00년 넘게 부를 누렸던 나라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술로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됐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양쪽에서 글로벌 탑5에 들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만이 아니었어요.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세웠죠. 블랙핑크는 코첼라 무대에 섰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선진국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설계한 결과였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7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선택들로 말이죠. 그 선택들이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지금의 드라마를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통 강대국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 때마다 방향을 틀었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죠. 독일의 공장이 문을 닫을 때 한국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적자를 발표할 때 한국의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영국의 금융가가 떠날 때 한국의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쌓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선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개 나라가 꿈꿨지만 단 13개 나라만 이룬 그 꿈 말이죠. 1960년 세계에는 114개의 중진국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나라들이었죠. 모두가 같은 꿈을 꿨어요.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것. 1만 달러를 넘어 2만 달러, 3만 달러로 가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8년 세계은행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1960년 중진국 114개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단 13개뿐이었습니다. 성공률 11%. 나머지 101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임금 경쟁력은 잃었지만 기술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상황이었죠.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입니다. 1900년대 초반 세계 7위 부국이었어요. 유럽 이민자들이 몰려들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성장은 멈췄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1980년대 들어 정체됐죠. 말레이시아는 어떨까요? 1990년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회복하지 못했어요. 멕시코,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비슷했습니다. 성장 궤도에 올랐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런데 13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서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미 산업혁명을 거친 나라들이죠. 식민지 경영으로 자본을 축적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일본도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 넘게 산업화를 진행한 나라였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구조적 지원을 받은 케이스였어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작은 도시국가 또는 섬이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특화 산업으로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3개국 중 가장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했어요. 둘째,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셋째, 전쟁을 겪고도 성공한 나라였죠. 1953년 휴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보다 가난했어요. 도로도 공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폐허뿐이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을까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있었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무엇을 먼저 세웠는지 그 선택이 70년 뒤를 결정했죠.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자원에 의존했습니다. 브라질은 내수 시장에 안주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외국 자본에 기댔죠. 이들은 단기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눈앞의 성장률을 올리는 데만 신경 썼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고,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고,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중진국 함정이었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도 학교부터 지었어요. 공장을 짓기 전에 교과서부터 찍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도로부터 뚫었죠.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20년 뒤, 30년 뒤를 내다보고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지금의 배터리를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14개국 중 13개국만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극적인 케이스였죠. 다음 이야기는 그 선택의 시작입니다. 1950년대, 폭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교실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서울이 수복됐지만 도시는 폐허였어요. 건물은 무너졌고, 다리는 끊겼고, 학교는 불탔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천막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대신 나무판에 글자를 쓰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걸 보며 따라 썼습니다. 종이도 부족했어요. 연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1951년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했을 때였어요.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전후 복구 계획이었죠. 도로를 먼저 복구할 것인가, 공장을 먼저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학교를 먼저 지을 것인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의외였어요. 학교였습니다. 1952년 유네스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돕기 위해서였죠. 무엇을 지원했을까요? 식량이나 의료품이 아니었어요. 교과서 인쇄 공장이었습니다. 종이를 들여오고 인쇄기를 설치하고 교과서를 찍기 시작했어요. 1953년 휴전 직후 정부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전국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말이 쉽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교 건물이 부족했어요. 교사도 부족했습니다. 예산은 더더욱 부족했죠.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5년 동안 3,000개가 넘는 학교를 신설했어요. 천막교실, 판잣집 교실, 심지어 야외 교실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수업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지만 글씨를 썼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20년 뒤, 30년 뒤를 내다봤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으면 20년 뒤에 설계도를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수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30년 뒤에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배고파도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45년 문맹률 78%.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1958년 문맹률 22%. 13년 만에 5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970년 문맹률 8%. 거의 사라졌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970년대 한국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설계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는 설계도를 못 읽었어요. 인도 노동자는 매뉴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는 달랐죠. 글을 읽고 계산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었어요. 1954년 천막교실에서 공부했던 아이가 1974년 현대조선 용접공이 됐습니다. 1956년 판잣집 교실에서 수학을 배웠던 아이가 1980년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됐어요. 1958년 야외 교실에서 과학을 배웠던 아이가 1990년 포스코 연구원이 됐죠. 20년, 30년의 시간차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는 안 보였어요. 하지만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아르헨티나는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엘리트 교육에만 집중했어요. 멕시코는 문맹률을 방치했죠. 그 결과 이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기술을 흡수할 인력이 없었고 산업을 고도화할 인재가 없었고 혁신을 이끌 두뇌가 없었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1950년대 천막교실이 1970년대 공장을 만들었고 1980년대 연구소를 만들었고 2000년대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배고플 때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이 70년 뒤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말이죠. 1961년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은 2,9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수출액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태국보다 적었고 말레이시아보다 적었습니다. 그해 정부는 놀라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억 달러 수출. 3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거였죠.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수출할 게 없다. 국내 경제학자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지만 밀어붙였어요. 1964년 11월 30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간 수출 1억 달러 달성. 목표보다 1년 빨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섬유, 합판, 가발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고 팔 수 있는 걸 팔았습니다.
품질을 높였고 납기를 지켰고 신뢰를 쌓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억 달러를 달성하자 다음 목표가 나왔습니다. 10억 달러. 또 비웃음이 터졌죠. 1억도 기적인데 10억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100배 성장이었어요. 같은 시기 또 다른 불가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였죠. 1968년 착공 발표 당시 세계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의 고속도로는 낭비다.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셌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짓는 게 낫다. 하지만 강행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2년 5개월 만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이전에는 12시간 걸렸습니다.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운송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부산항까지 빠르게 이동했고 그대로 수출됐죠.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혈관이었어요. 같은 해 포항제철 건설도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요. 철강은 자본 집약 산업이다. 한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은행이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을 얻어내고 기술을 배우고 1973년 첫 조강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울산이 있었습니다. 1962년 인구 7만 명의 어촌 마을이었어요. 10년 뒤인 1972년 인구 30만 명의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섰죠. 한 도시에서 나오는 수출액이 필리핀 전체 수출액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실행했어요. 안 되면 방법을 바꿨습니다.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았죠. 하지만 목표는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브라질은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멕시코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했죠. 장기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는 방치됐고 기술은 도입하지 않았고 산업은 고도화되지 않았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1억 달러가 불가능하다면 해내고 10억 달러가 불가능하다면 해내고 경부고속도로가 불가능하다면 2년 만에 뚫었습니다. 그게 DNA가 됐어요. 1960년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가능하게 했고 1980년대 반도체를 가능하게 했고 2000년대 AI와 배터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가능 판정, 그리고 실행. 이게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죠.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치욕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봤어요.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졌구나. 한강의 기적은 허상이었어. 비웃음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빅딜이 시작됐어요. 무엇이 빅딜이었을까요? 중복 투자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포기했어요. 현대는 반도체를 정리했습니다. LG는 반도체 사업을 매각했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경쟁력이 됐습니다. LG 반도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현대전자와 합병해서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SK가 인수했어요. SK 하이닉스가 탄생했죠. 지금 이 회사는 HBM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1997년 포기가 2020년대 80% 점유율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어땠을까요? 자동차를 포기하고 반도체에 집중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늘렸습니다.
1998년 반도체 불황이 왔을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줄일 때 반대로 갔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어땠을까요?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의 그룹이 됐어요.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플랫폼을 공유하고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함께 공략했죠. 지금 현대기아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1997년 위기가 오히려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IMF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 문제가 터졌어요.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모든 분야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리했습니다. 조선은 현대, 대우, 삼성 세계 회사로 통합됐어요. 자동차는 현대, 기아, 대우로 정리됐습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였죠.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1970년대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석유 가격이 4배 올랐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였죠.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했어요. 1960년대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특수가 끝났어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섬유에서 전자로 넘어갔습니다. TV, 라디오, 선풍기. 조립 생산부터 시작했어요. 기술을 배우고 품질을 높이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위기가 올 때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 되는 길을 붙잡지 않았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했습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아르헨티나는 위기 때마다 같은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브라질은 구조조정을 회피했어요. 멕시코는 개혁을 지연시켰죠. 그 결과 이들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어요. 1960년대 위기에서 전자산업을 만들었고 1970년대 위기에서 중화학공업을 키웠고 1980년대 위기에서 구조를 정리했고 1990년대 위기에서 반도체를 완성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방향을 틀었고 그 방향이 맞았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기관차 한 대가 달리면 수만 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말이죠. 2023년 삼성전자 매출 234조 원. 한국 GDP의 10%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매출 165조 원. SK하이닉스 매출 60조 원. LG에너지솔루션 매출 25조 원. 이들 대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재벌이 너무 크다. 중소기업을 짓누른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다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1만 3천 개. 이 회사들이 고용하는 인원 200만 명이 넘어요. 현대자동차 협력사 8천 개. 고용 인원 150만 명입니다. SK하이닉스 협력사 3천 개. 고용 인원 50만 명이죠. 기관차가 달리면 객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돌리면 수천 개 부품사가 움직여요.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면 수만 개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합니다. 이게 생태계였어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았어요. 인구 2,500만 명. 구매력도 낮았습니다. 내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수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없었어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OEM이었습니다. 외국 브랜드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삼성은 일본 산요 TV를 만들었어요. 현대는 미국 포드 자동차를 조립했습니다. LG는 독일 지멘스 냉장고를 생산했죠. 기술을 배웠어요. 품질 기준을 익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이해했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체 브랜드 출시. 1970년대 삼성 TV, 금성 냉장고, 현대포니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외면받았습니다. 한국 제품? 싸구려 아냐? 하지만 품질을 높였어요. 가격 경쟁력도 유지했습니다. 조금씩 시장을 넓혀갔죠. 1980년대 들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본 제품이 비싸졌어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기회가 왔죠. 품질은 일본에 근접하고 가격은 30% 저렴했어요.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유럽 시장도 열렸죠. 수출이 폭발했어요. 1990년대 들어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어요. 삼성, LG, 현대가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조립국이 아니었어요.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 국가가 됐죠.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 부품이 필요해요.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식각 가스, 검사 장비. 이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점차 국산화했습니다. 지금은 핵심 부품의 70%를 국내에서 조달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들려면 3만 개 부품이 필요해요. 엔진, 변속기, 시트, 타이어, 전자장치. 이 부품들을 만드는 협력사가 8,000개 넘습니다. 현대차가 성장하면 이 회사들도 성장해요. 현대차가 해외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도 따라갑니다. 체코, 인도, 미국, 중국. 현대차가 가는 곳에 협력사도 가요. 이게 기관차 모델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끌고 가면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구조죠. 하지만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협력사들도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품질을 높였고 경쟁력을 키웠고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협력사 중 일부가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시트 기업, 세계 1위 배터리 분리막 기업, 세계 1위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 모두 한국 중소기업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브라질은 대기업만 키웠습니다. 협력사 생태계는 만들지 않았어요. 멕시코는 외국 기업 조립 공장만 유치했습니다. 부품은 전부 수입했죠. 인도는 내수 시장에만 집중했어요. 수출 경쟁력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없었고 기술 축적이 안 됐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기관차와 객차가 함께 달렸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운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운은 준비된 운이었어요.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모였어요. 플라자 합의.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미국 무역 적자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왔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엔화 가치가 2배 올랐어요. 1달러 240엔에서 120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제품이 갑자기 비싸졌죠. 도요타 자동차, 소니 TV, 파나소닉 냉장고. 모두 가격이 2배 올랐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한국 제품이었어요. 현대 자동차, 삼성 TV, LG 냉장고. 품질은 일본에 근접했고 가격은 30% 저렴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운만은 아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내내 기술을 축적했어요. 1980년대 들어 품질을 높였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터졌을 때 한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을 늘렸어요. 공장을 증설했고 물량을 확보했고 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1985년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 17만 대, 1988년 76만 대, 3년 만에 4배 증가했어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5년 TV 수출 300만 대, 1990년 800만 대, 5년 만에 2.5배 증가했죠.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건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1986년
또 다른 운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맺었어요. 일본 반도체 덤핑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 공략을 축소했어요. 틈이 생겼죠. 삼성전자가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1983년 64K D램 개발, 1984년 256K D램 개발, 1986년 1M D램 개발. 매년 신제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1988년 4M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빨랐어요.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순간이었죠. 운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1983년부터 5년 동안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엔지니어를 미국에 보내 기술을 배웠어요. 일본 기술자를 스카우트했습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렸죠. 그 결과가 4M D램이었어요. 199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2000년대에도 운이 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작고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졌죠. 삼성전자가 준비돼 있었어요. 모바일 D램 기술을 이미 개발해놨습니다. 애플에 납품했고 점유율을 높였고 시장을 장악했어요. 2010년대에도 운이 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렸어요. 배터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준비돼 있었죠. 1990년대부터 배터리 연구를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 양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 30%가 넘습니다. 2020년대에도 운이 왔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어요. HBM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준비돼 있었죠. 2013년부터 HBM 연구를 시작했어요. 2018년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 때 SK하이닉스 HBM을 채택했어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 80%. 압도적 1위입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운이 왔을 때마다 준비돼 있었어요. 플라자 합의가 터졌을 때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고,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을 때 기술이 축적돼 있었고,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 모바일 D램이 준비돼 있었고,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배터리가 양산되고 있었고, AI 시대가 왔을 때 HBM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브라질은 플라자 합의 때 공장이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배터리 기술이 없었어요. 멕시코는 AI 시대가 왔을 때 반도체가 없었죠. 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된 자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운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달리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2023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국인 두 번째 노벨상이었습니다. 같은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가 열렸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주요 전시관을 채웠습니다. AI 냉장고, 투명 TV, 수소 전기차. 미래 기술을 선보였죠. 같은 주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BTS 광고가 나왔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도 팔고 드라마도 팔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음악도 만듭니다. 배터리도 수출하고 영화도 수출하죠. 두 개의 엔진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엔진 하드파워. 2024년 반도체 수출 1천억 달러 돌파. 전체 수출의 20%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 HBM 점유율 80%. AI 시대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배터리 수출도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기차 10대 중 3대가 한국 배터리를 썼죠. 자동차 수출 600억 달러. 세계 5위 수출국이었어요. 조선 수주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 특히 LNG선은 90%를 장악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가전. 모든 분야에서 탑 5 안에 들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엔진, 소프트 파워. 2024년 한류 수출 144억 달러.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BTS는 빌보드 핫100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죠. 드라마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비영업권 1위를 기록했어요.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을 휩쓸었죠. 게임 회사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는 글로벌 매출 상위권이었어요. 웹툰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억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문화 영향력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증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에서 팔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한국 라이프 스타일. 모두 브랜드가 됐죠. 이 두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드파워는 70년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 교육 투자가 1970년대 공장 노동자를 만들었고 1980년대 기술자를 만들었고 2000년대 엔지니어를 만들었어요.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고 배터리를 개발하고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어땠을까요? 1990년대 문화 개방이 시작점이었어요. 영화, 음악, 게임 규제가 풀렸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만들기 시작했죠. 2000년대 인터넷 인프라가 깔렸어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이 보급됐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로 바로 연결됐죠. 언어 장벽도 낮아졌어요. 자막 기술이 발전했고 번역이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품질이 올라갔어요. 제작비가 늘었고 기술이 발전했고 스토리텔링이 정교해졌습니다. 할리우드에 뒤지지 않는 퀄리티였죠. 두 엔진이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으로 BTS를 듣고 LG TV로 오징어 게임을 보고 현대차를 타고 한국 여행을 오는 거였어요. 하드파워가 소프트파워를 전달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의 이미지를 높였죠.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은 하드파워는 강하지만 소프트파워는 약해요. 일본은 소프트파워는 있지만 하드파워가 약해졌습니다. 미국은 둘 다 강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죠. 중국은 하드파워는 키웠지만 소프트파워는 제한적이에요. 대한민국은 둘 다 가졌습니다. 반도체 1위 국가가 드라마도 1위예요. 자동차 5위 국가가 음악도 탑프권입니다. 배터리 강국이 영화도 만들어요. 이건 70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1950년대 교육에 투자했고 1960년대 수출로 방향을 틀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키웠고 1980년대 구조를 정리했고 1990년대 문화를 열었고 2000년대 기술을 축적했고 2010년대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축적이었습니다. 114개국이 꿈꿨지만 13개국만 이뤘던 그 꿈. 대한민국은 그중 가장 극적인 케이스였죠.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전쟁에서 문화대국으로 70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전통 강대국들이 약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두 개의 엔진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드라마, 배터리와 음악, 자동차와 영화. 멈추지 않고 있어요. 70년 전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선택이 70년 뒤를 만들 겁니다.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